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결제 볼 건데요. 그러니까 문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기출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서 같은 경우에 이제 기한을 하죠. 본인의 이제 직무, 본인의 업무 범위에서 이제 기한을 하게 되면 이 기한한 문서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검토, 아까 봤던 협조,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와 협조를 거치고 나면 결제가 이루어져요. 문서의 결제. 자, 결제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서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결제 단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결제는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결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결제의 종류에는 전결, 대결, 결제 이렇게 있는데, 결제는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자, 전결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제권 위임받았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대결 같은 경우에는 휴가나 출장, 그러니까 결제를 할 수 없어서 대신 결제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 효과 보시면 문서가 성립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제 효과는 성립. 요거 단어 기억해 주시고, 자, 결제 표시. 행정기관의 장이 결제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직위란에 간략하게 표시를 하고 결제하고 서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결은 전결 표시를 하고 서명을 하고 있고요. 자, 대결 같은 경우에는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 그리고 위임 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결만 표시하겠죠. 자, 그리고 위임 전결 사항을 또 대결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결과 대결을 함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를 받았어요. 그럼 문서가 성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수정에 대해서 보시면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우리가 재작성해서 결제받거나 이제 결제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 요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문서가 있고 종이문서가 있죠. 근데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수정할 때 수정하는 글자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서 삭제 또는 수정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 그 행정기관에서 문서 서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삭제하게 되면 도장 같은 거 찍죠. 관인 같은 거 찍는데 거기다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정했다. 수정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날인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문에 대해서 삭제, 수정하는 경우 이때는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다가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그리고 관인으로 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 날인하고 서명한다라는 건 내가 수정한 게 맞다. 이런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제가 끝나고 나면 문서 성립했죠. 자, 그러면 문서를 등록합니다. 자, 우리 행정기관에서 문서, 들어온 문서, 작성한 문서 모두 다 등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한다라는 건 이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서 등록 개념 보시면 그 부서에서 생산했거나 아니면 민원 접수가 들어와서 접수한 문서들, 이런 모든 문서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물 그 등재, 대장에 우리가 등재해서 관리하는 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부여를 하고요. 그 번호에 따라서 문서를 관리해 주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생산했을 때 그 문서, 생산한 문서, 기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산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대상 문서는 기한에서 결제받은 모든 문서, 그러니까 성립한 문서, 모든 문서들을 얘기하고, 자, 두 번째, 기한문 형식 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서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았대요. 자, 이런 문서들도 등록 대상 문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접수한 문서들, 자, 이런 문서들은 등록 대상 문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서 등록 요령 보시면 행정기관이 생산한 문서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문서에 대한 결제가 끝난 즉시 그 결제일, 우리 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각 처리과별로 업무 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 여기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그리고 생산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생산 등록번호 부여한다. 1번. 자, 그 다음에 문서 등록번호는 처리과별로 문서 등록대장에 생산 문서, 그 다음에 접수 문서를 통합해서 그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연도별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부결제 문서다. 그러면 수신자란에 내부결제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등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전자적으로 문서 등록 표시를 할 수 없는 결제 문서. 이런 경우에는 문서 표지 왼쪽 상단에다가 이 문서 등록의 표시를 한 후에 등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일반 문서에 같이 우리가 첨부하는 첨부물, 그러니까 도면이나 뭐 테이프, 이런 것들은 문서랑 같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첨부물들은 별도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서의 시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시행이라는 거는 이 행정기관의 의사를 성립을 했죠. 자, 그게 문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서 기한했으면 이 문서를 외부로 표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문서 시행의 절차 보시면 시행문을 작성하고 관인 날인하고 문서 발신하고 받아야 되는 이 문서를 받아야 되는 행정기관에 발신하는 이 절차가 문서 시행의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문서 시행의 방법은 발신도 있고요. 뭐 관보 이런 데 게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에 게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시행문을 작성을 먼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시행문을 작성하진 않아요. 법이 바뀌면서 시행문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행문 서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제가 끝난 일반 기한문에다가 관인 찍으면 바로 시행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자이미지 관인 찍으면 시행문이 됩니다. 자,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기한문 복사해서 관인 찍으면 시행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전신타자 이거 그냥 빼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생산 등록 번호란, 이런 수신자란, 이런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문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에다가 직접 이 문서 발신 명의란에 관인을 찍거나 행정기관 장이 서명을 하면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해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 수신자 사람들의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주소라든지 이런 데 보낼 때 이 사람들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수신자별로 작성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런 예외사항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행 준용 보시면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그리고 자료 요구, 통보 이렇게 경미한 사항들은 우리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의 전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 게시된 때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할 때 우리가 관인을 날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행문을 작성한다. 근데 요즘엔 이제 시행문 작성 안 해요. 그 기한문에다가 우리가 결국엔 결제 받고 하면 다 시행문이 된다라고 했고, 자, 여기에다가 관인을 찍어야 합니다. 관인이라는 거는 해당 행정기관의 도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국세청이다. 그럼 국세청 장인 이런 내용들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뭐 국세청 장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 이런 것들이 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행문 결제 받은 그 문서에다가 관인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발신을 해야 돼요. 만약에 관인이 없는데 발신했다. 그러면 흠이 있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형식상 흠이 있는 문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인이 나오는 거고요. 자, 관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문서 중에서 일단은 행정기관 장, 합의제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관인을 찍거나 해당 행정기관 장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래는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명의로 발신을 하죠. 해당 행정기관 장 명의로 발신하는데 처장, 차장 이런 사람들 명의로 발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때는 보조기관, 보좌기관이 서명해서 시행하되 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자 서명, 행정전자 서명은 전자적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 명의로 발신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표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관인 날인의 서명, 관인 날인 서명을 생략하는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략을 할 때 생략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 문서가 있거든요. 생략 표시를 할 때 문서 밑에다가 관인 생략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생략을 할 건데 관인 생략했다고 표시하는 문서가 있고 생략하지 않는, 요 표시를 하지 않는 문서, 요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 문서는 우리 관보나 신문, 여기에 실리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명, 요 관인, 날인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생략 표시를 하는 문서는 경미한 문서들이에요. 단순한 자료 요구, 그리고 업무 연락, 그 다음에 통보, 이런 것들은 생략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인의 인형을 우리가 인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포인트는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는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인쇄할 때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인쇄할 때는 그 크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문서의 크기, 이 용도에 따라서 인형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해서 인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신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시행문 작성하고, 자, 그리고 나서 관인 찍었으면 그 문서를 받아야 되는 행정기관에다가 발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서를 직접 처리해야 될 행정기관에다가 발신한다. 그리고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발신했는데 재발신해야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겠죠. 우선은 이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장의 지시가 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신자 명칭이 변경됐다. 변경. 자,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해서 수신자를 누락했다. 잘못 지정했다. 자, 이런 경우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었다. 요렇게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신 명의. 우리 어떤 기관에서 문서 발신할 때 어디 기관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행정기관 장으로 하고 있는데, 합의제 기관 같은 경우, 자, 이런 것들 위원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중앙, 노동위원회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그 위원회라고 하지 위원회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기관, 보좌기관 간의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연히 보조기관, 보좌기관 명의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제문서, 이런 경우에는 발신명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발신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이 원칙이에요. 요즘에 종이문서 아니거든요. 정보통신망 원칙. 자,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 자, 우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 팩스 방법으로 우리가 문서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등기 우편 같은 걸로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사실이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자 우편 주소로도 우리 발신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만 수신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전자 우편 주소를 이용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신하고 수신하고 결국에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죠. 저희 아까 민원 처리에서도 공부를 잠깐 했는데, 어떤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기관으로 문서를 계속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항상 요게 나와요. 문서 보안 유지. 위조나 변조나 뭐 이런 것들이 오용,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마련해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의 접수 보시면 발신하니까 우리가 문서를 지금 이 기관에서 기한하고 작성해서 시행해서 발신했죠. 직접 처리해야 되는 행정기관에 발신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기관에서 이제 접수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문서의 접수가 나온 거고요. 처리과에서 접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접수 일시, 접수 등록 번호 이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표기를 하죠. 자, 그리고 문서과 같은 경우, 문서과에서 만약에 문서를 받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다음에 처리과로 배부를 합니다. 결국에 처리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접수 등록 번호는 처리과에서 부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 외의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받았대요. 자, 일반적인 접수 절차를 통해서, 문서 접수 절차를 통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접수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하려는 문서의 위조, 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해서 접수 일시, 그 다음에 접수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면 표시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둘 이상의 보조기관과 관련된 문서 같은 경우에 누가 접수하냐?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직 근무자가 받은 문서, 이거 어떻게 접수하냐. 다음 근무 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문서과에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직 때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근무 시간 시작 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문서, 지금 접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문서 받아서 접수를 하는데 문서가 지금 뭔가 형식상의 흠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반송과 이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반송은 발신한 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반송을 하게 됩니다. 그 보냈던 행정기관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걸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의 이송 같은 경우에는 소관기관으로 송부해 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받아야 될 기관이 받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이다. 우리 기관에서 처리할 문서가 아니다. 그러면 그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이송합니다. 그래서 반송과 이송의 차이, 요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문서 접수 공란. 자, 보시면 일반 원칙,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한 문서는 접수 일시, 접수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요거 죄송해요. 요거 중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관리 시스템 보시면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문서관리카드를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여기 지금 토픽 19번이거든요. 자,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업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출됐고요. 최근에도 기출이 됐는데 요게 또 다시 나오기에는 너무 최근에 일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절차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요 정도까지만 봐주실게요. 그래서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고 결국에 이거는 행정기관 장이 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은 과제관리 카드 요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제라는 건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업무 그거의 가장 소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별 단위 과제의 담당자, 내용, 추진 실적 이런 것들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서관리 카드는 이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그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 문서의 작성, 검토, 결제, 등록, 공개 이런 모든 과정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 문서의 내용들을 관리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의 연계, 표준 고시 보시면 업무관리 시스템은 결국에 다른 전자 시스템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될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행정정보 시스템과 연계, 운영돼야 된다. 요 정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요거 넘길게요. 표준관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의 활용 보완 여기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한 업무 실적 등을 성과 평가 여기에 이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행정기관이 결국에 이 업무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문서가 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의 위조, 변조, 훼손 그 다음에 누출, 멸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 취해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시스템 간의 연계 이런 것들 당연히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문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문서의 위조, 변조, 훼손 이런 것들 방지 조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네, 정부 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자문서를 원활하게 유통해주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장애 같은 걸로 인해서 잘 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있는 그런 지원센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운영, 설치 운영의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센터의 업무. 자, 이거는 결국에 전자문서를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한 센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통을 위한 지원 그리고 연계에 관한 표준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를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이런 것들을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자, 문서가 오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뭐 위조, 훼손, 유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국민 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자, 그 다음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 자, 센터 관리자는 전자문서 유통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시스템 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들에게 업무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식은 좀 중요해요. 서식. 요거는 이제 기출이 자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서식 보시도록 할게요. 행정사 업무를 하시면 매번 이제 서식을 찾아보실 거고 서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무를 신청하게 될 텐데 자, 서식은 우리가 신청을 해요. 그럼 예전에는 이 서식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전입신고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정보, 받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정보를 표준화해서 서식화해 두면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키워드는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업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한 형식으로 우리가 이 서식을 만들자. 그래서 요 키워드들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서식의 개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서식의 종류는 법령과 일반 서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법령 서식은 당연히 뭐 조례, 규칙, 뭐 법률, 그 다음에 부령, 대통령령 이런 것들로 정한 서식을 얘기하고요. 일반 서식은 이걸 제외한 모든 서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 제정 원칙. 자, 요거 똑같이 서식의 이제 여러분의 개념 그거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국민의 권리 의무 직접 관련되는 이런 문서들 자, 그 다음에 인가나 허가 승인 그러니까 결국에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에서 중요한 서식 이런 것들은 법령으로 제정해요. 자, 그 다음에 고시나 훈령이나 예규로 제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법령으로 정해야 되는 서식 가운데 법에서 고시로 정해라 라고 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고시나 훈령이나 예규 이런 것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 설계 일반 원칙 이거 별표 치시고 얘도 나왔는데 얘는 편람에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얘는 법률은 아니에요. 뭐 개정됐다 이렇게 말씀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행정 업무 편람에서 원래 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얘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설계해라 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 목차만 기억하세요.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목차만 기억하실게요. 자, 우선 1번은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해라. 자, 예전에는 주민번호를 넣었던 서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생년월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식을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게 해라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기입 항목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그래서 서식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적어 넣을 칸의 크기 이런 것들을 알맞게 조절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쉬운 용어 사용해라. 예전에는 한자어 많이 사용했어요. 성명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이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원래는 그 기한 따로 하고 시행을 따로 했어요. 시행문 작성을 따로 했는데 요즘에는 시행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서식을 설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날임만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도장을 무조건 찍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서명 또는 날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도 되게끔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서식 보시면 뭐 그 해당 행정기관의 이미지 제고, 뭐 로고를 박는다든지 아니면 그 기관의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을 박아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 민원 서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민원 처리할 때요. 그 민원 서식에는 처리 절차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 기간, 처리 절차 흐름도 그 다음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된다. 자, 그리고 용지의 규격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큰 글자 서식의 적용.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서식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글자 크기들이 있는데 큰 글자 서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서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들 보시면 첫 번째, 노년층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서식. 그래서 뭐 연금 신청서 이런 것들은 다른 서식들보다 글자 크기가 커요. 자, 두 번째,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이 1번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전자민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세대다. 그러면 노년층이 많은 세대다. 노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서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큰 글자로 개편을 요구하는 서식. 그 밖에 이제 행정기관 장이 큰 글자 서식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인정하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의 승인, 얘도 별표 치시고요. 서식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 때 어디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서식. 자, 이거 행안부 장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 제정.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이 개정하는 서식. 아까 제정이었죠. 개정하는 서식.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련, 고시, 예규 등으로 개정하는 서식.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하는 서식이었고요. 자, 2번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개정하거나 훈련, 고시, 예규 등으로 개정하는 서식. 자, 이 케이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련, 고시, 예규 이런 것들로 개정하는 경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승인의 신청, 절차를 볼 거예요. 우리가 서식을 새롭게 만들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서식, 이런 것들 초안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입법 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 서식 초안 이런 것들을 첨부하고요. 자, 그리고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 같은 경우에는 협의해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식 만들 때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영향평가 매뉴얼에 이제 나와 있는 5가지의 진단 항목 토대로 해서 자체 진단하고요. 그 결과를 서식 심사 의뢰 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 이제 많이 승인이 돼요. 그러면 통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 이때는 서식 목록, 그리고 승인 서시간, 이런 것들을 첨부해요. 그래서 승인 신청 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과 동일한 절차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식의 관리 보시면 서식은 전자적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식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성함이라는 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재 항목 또는 형식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사후 통보로 우리가 승인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을 폐지할 때, 자, 이때는 그 사실을 서식 승인기관에 통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재외 공간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식들, 뭐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이런 경우에는 그 일본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우리가 병기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인 보도록 할게요. 관인이라는 거는 아까 해당 행정기관의 도장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관인은 정부기관, 행정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그런 인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관인의 효력. 자,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인이 없으면 흠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서는 형식상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행정기관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관인의 종류 보시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청인을 가지고요. 그리고 독임제 행정기관은 직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종류의 전자이미지 관인이 있죠. 우리가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컴퓨터 같은 그런 장치에 입력해서 이미지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특수관인. 이것도 하나의 종류인데요. 특수관인은 목적이 특수하다. 사용하는 목적이 특수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이 특수한 경우.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 행정기관에 관인이 있어요. 원래 관인이 있는데 아까처럼 국세청 장인. 자, 요게 관인이에요. 어떤 행정기관의 관인인데 용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관, 이 관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국세청에서 민원 용도로 사용하는 관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민원용 이런 식으로 관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수한 관인이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특수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가증권, 특수한 증표 발행, 그리고 민원 업무. 자, 이렇게 특수한 업무에 사용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기관들,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각각 그 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 관인만 별도로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컴퓨터 같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다가 이미지 형태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관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는 등록과 관리가 좀 특이한데,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관인 대장이 있고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이 있는데, 여기에다 등록하고, 그리고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그 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폐기할 때, 전자이미지 폐기하고 재등록한 경우, 이때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삭제해야겠죠. 왜냐하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 삭제해주고요. 그리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형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재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이미지 관인은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기관들이 각자의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여기서 전자이미지 관인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당 행정기관 장들에게 전자이미지 관인 파일 주세요 라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제출했던 행정기관의 장들은 이 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당연히 이 시스템 운영자에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관인의 등록 보도록 할게요. 자, 관인을 등록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관인 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전자이미지 관인이다 라고 하면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대장에 각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안 한 관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관인들이 부정한 용도로 어떤 변조, 위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한 조치 취해야 된다. 자, 그리고 관인의 등록 사유 보시면 신설 분리됐다. 자, 그리고 기관의 병칭이 변경됐다. 또는 관인이 분실됐다, 마멸됐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이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인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유들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관인을 등록하는 방법 보시면 직접 행정기관이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직접 등록을 못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인의 폐기 보시면 행정기관이 폐지됐다. 그럼 당연히 폐기하겠죠. 기관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면 이전에 쓰던 관인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인이 분실됐다. 그럼 당연히 이전에 쓰던 관인을 폐기해야겠죠. 그리고 폐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유 기억해 주시고, 자, 폐기 방법 보시면 관인을 폐기할 때, 자, 이때는 그 폐기 사유 이런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하고요. 이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얘는 폐기됐습니다. 이런 공고문을 내면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다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본인 행정기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상급기관에다 등록 요청했던 경우, 자, 이때는 그 관인 등록기관, 그러니까 상급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줘야겠죠. 원래 관인을 등록했던 그 기관에서 폐기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 간다라는 건 이 관인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관인의 공고. 자, 관인을 공고할 때, 등록할 때도 공고하고요. 그리고 재등록할 때도 공고하고요. 폐기할 때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기관의 관인이 아닙니다 라고 공고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관인의 등록기관은 이 관인 공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고 내용, 등록, 재등록, 폐기 이런 경우에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인이 등록된다. 그러면 최초 사용 연 월일 이런 것들을 공고하고 있고, 폐기되는 경우에는 폐기일 이런 것들을 공고하고 있죠. 자, 그리고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과 그 인형, 모양이라고 하죠. 요거는 도장의 모양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을 공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고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업무 혁신. 요거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행정업무 이제 운영 혁신이라고 이름이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법 명칭이 이게 아니었는데, 재작년에 그 이전 정권이죠. 지금 현 정권 말고요. 이전 정권이 들어서면서 요 법률의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랑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이 법률 이름이 바뀌었어요, 완전. 근데 저희가 이게 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매번 찍었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법 개정이 되면서 혁신이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단어가. 그러면서 이제 혁신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작년에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면서 지금 정권이 갑자기 바뀌었죠. 그런데 이 혁신이라고 바꿨던 거는 그전 정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 때 이게 나올까? 그러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법이 어쨌든 개정되면서 단어가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 그 전에 지금 바뀌었던 이 내용이 과연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그 전까지, 작년까지는 제가 굉장히 미뤘던 주제고요. 법 개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미뤘겠죠. 근데 지금 올해는 조금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근데 뭐 중요도로 따졌을 때 뭐 다른 것들 대비는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때 이 지금 법률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안부 장관도 그때 바뀌었잖아요. 근데 행안부 장관도 지금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바뀌었던 그 장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얘가 중요할까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무튼 얘는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돼서 얘는 개정된 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보다는 좀 중요하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요. 혁신이라는 단어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행정 업무 관련된 법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의 업무 수행 방식,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행정 업무를 이제 함께 협업해서 운영하자, 이런 게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그 정권이 들어왔을 땐 혁신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토픽 29번만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문제가 이 혁신의 정의 이런 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앞쪽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그럼 혁신 대상의 업무가 뭐냐? 우선은 행정협업과제, 그러니까 같이 행정협업을 이루는 그 과제들, 이런 것들을 촉진해야 되고, 그리고 혁신하려면 불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 업무의 간소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구성원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도 좀 조직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원실 같은 그런 민원 공간들이 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행정 활성화,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혁신 절차 보시면요. 행안부 장관은 혁신을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혁신을 실제로 이제 잘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해당 행정기관장들에게 지원 요청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로 좀 부족하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행정기관장들은 행정업무 혁신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기관이 요청했다. 그럼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시고 29번 보시고 30번은
이거 제가 그래서 안 넣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토픽 30번에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 수행, 요게 나오는데, 이걸 제가 그냥 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를 시험을 제가 최종 모의고사 때 내지도 않았고, 작년이랑 좀 기조를 다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법이 지금 한 번 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이 갑자기 이제 생기면서 법이 안 바뀌어서 요거를 그대로 지금 아직 쓰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나올까 싶어서 제가 일단은 뭐 체크를 안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칠판에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29번의 행정업무 혁신, 거기 주제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본다고 하면 혁신 책임관만 보세요. 네, 지금 여기 주제에서 저희 2번에 혁신 책임관 있거든요. 그 프린트물에.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하실게요. 그거 외에는 사실 안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협업과제, 자, 요거랑 그 뒤에 협업과제 추가 발굴, 이런 것들 그냥 제가 패스했거든요. 요것들 기출 주제긴 한데요. 요 협업이 이름이 혁신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협업이 중요성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혁신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33번의 지식행정, 여기서는 개념만 보세요. 이거 출제됐었거든요. 개념만 보시고 지식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너무 오래됐어요. 요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 지식행정 활성화, 요거를 좀 더 봐라.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식행정이라는 게 결국에 각 행정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 해당 행정기관에서 해결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생겼죠. 그러니까 뭔가 혁신,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생기니까 집단지성이 생기는 거예요. 시스템에다가 우리 기관이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고 우린 이렇게 해결했어.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온나라 시스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행정들이 있을 때, 집단지성이 생길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전에 나왔던 뭐 시스템을 온나라 지식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얘는 제가 일단은 수업을 하려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나 업무 수행의 경험, 그리고 이런 지식에 관한 공동 이용, 그러니까 업무 지식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이제 결국에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이런 방식의 지식행정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요거를 적어 주시면서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그럼 추진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행정 지식을 수집하고 생산하고 보관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연구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행정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그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할 건데 그 공무원들만이 사실 이렇게 집단지성을 발휘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거 제외사항 보지 마세요. 그냥 체크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정보통합 지식행정 시스템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이 정보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이제 주체거든요. 그래서 얘와 연계를 해야지만 정부 지식들 이런 것들이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부 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상에 해당 행정기관의 이런 정보들, 소관 행정 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정업무 혁신, 그러니까 혁신의 28번 관인의 공고까지, 여기까지가 문서 쪽인데 문서 쪽이 계속 기출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의 문제들이 뭐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행정업무 혁신이 개정이 됐을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 정권에서 또 중요할까? 이거는 이제 뭐 우리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직 혁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제 29번만 좀 보시고요. 30번은 혁신 책임관 요거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 그 뒤에 협업,
그 다음에 지식행정 이런 것들은 다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뭐 법 개정이 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은 아예 버리시진 마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다 기출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연구 이제 볼 건데 중요도가 다 떨어져요. 자, 지금부터는 정책연구도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봤던 시험 중에서. 그런데 정책연구는 제가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이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도 정책 연구 쪽이 한 번 나왔었는데 요거 말고 제가 중요한 것만 하고 다른 것들은 안 할 거거든요. 문서를 더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공부가 완벽하게 돼서 난 정책 연구 해도 돼. 그런 분들은 정책 연구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행정업무 쪽 공부가 뭐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문서 쪽, 아까 기한, 시행, 뭐 이런 발신, 이런 과정들이 공부가 1도 안 돼 있다. 그럼 그쪽을 더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자, 우선 정책 연구는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정책의 개발, 그리고 주요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자, 지금 저출산이 문제죠. 그럼 저출산 어떻게 해결할래? 이 과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걸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는 것. 자, 요게 우리 정책 연구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정책 연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 건강증진사업, 단순한 반복, 설문조사 같은 것들, 그리고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연구, 이런 것들은 제외되죠. 자, 그리고 정책연구 종류 보시면요. 예산 편성 기준으로 나누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기획, 우리가 재정부에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주죠. 나라에서 이 정도는 정책 연구했어 라고 해서 진행되는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부에서 우리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추진되는 정책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 방식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위탁형이 있고 공동형, 연구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다. 연구형은 공무원과 연구자 둘이 같이 수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위탁형은 아예 맡겨버리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연구의 관리 원칙. 자, 이거는 정책 연구가 나오면 앞에 서론에 쓰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책 연구 과제, 연구자 선정은 무조건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해야 된다. 요거 좀 별표 쳐주시고, 자, 그리고 정책 연구 결과, 이런 품질,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책 연구 과제 선정. 네, 여기 보시면 우리 과제 선정할 때 계속 키워드로 등장하는 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이 정책 연구 과제를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제 담당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대요. 자,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우리가 공정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죠.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긴급하게 정책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 편성에 따라서 그 사업 수행의 일부로서 우리가 사업부에서 정해진 그 예산에 따라서 그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부서의 장이 사업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 자기네 부서 돈 가지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때는 사실 심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의 생략하는 경우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심의를 꼭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과제 신청할 때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와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데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중복되는 내용, 우리가 정책 연구를 할 때 기존의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진 않는지 그런 경우에는 또 똑같이 진행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예산에서 진행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목적이 정합한지, 그 다음에 정책 연구 방식이나, 그리고 연구자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연구 과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수행된 정책 연구 과제와 어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검토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죠. 그래서 과제 담당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경우, 자, 이때는 우리 심의 안 거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과제 선정 후에 그냥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순서는 과제 담당관을 지정해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요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구과제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 중복되는 연구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앞서 봤던 그 연구과제 선정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올 법하다라고 하는 건 연구자 그리고 이 연구과제 중복 선정 요렇게 두 개 있는데 자, 우선 보시면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연구를 진행했거나 아니면 정부 출연 보조 지원을 받은 정출연 기구라고 하죠. 이런 데서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연구과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중복 선정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미 연구가 수행됐는데 해당 분야 이론, 기술 발전 때문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자, 이 경우에 새로 동일한 연구과제지만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 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자,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정책연구 진행하려고 한다.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검토는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서 DB 검색을 통해서 검토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구 과제 변경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변경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다. 과제 변경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정책 이 연구자 선정이에요. 자, 39번. 그래서 과제 담당관 또는 계약 담당관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 선정해라. 그래서 연구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자 선정에 대해서 혹시나 네, 그것도 좀 중요하니까 아까 중복 선정과 연구자 요 정도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구자를 선정할 때 경쟁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그리고 제한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항상 거쳐야 되는데 연구자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 선정했다. 그러면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 연구자 선정하는 경우 심의 생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한다. 그럼 심사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겠죠. 그래서 이때도 심의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를 했다. 평가도 결국에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심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의 계약에 의한 선정, 연구자 선정 보시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대요. 그리고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생산자가 한 명뿐인 경우 이런 경우에 경쟁에 붙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업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자 이런 사람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수의 계약을 통해서 할 때는 경쟁을 거친 게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심의를 해요. 그래서 심의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소위원회 활용 이거 보시면 우리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소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는 역할이 뭐 정책 연구자 선정하고 그 심의하고 그 다음에 정책 연구과제 심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위원회가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근데 다양한 그 연구 과제들, 그러니까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 위원회 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제들을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륨이 큰 사람들이 계속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소위원회를 만들거든요. 이런 위원회들은.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 건 연구 과제 선정이에요. 과제 선정할 때는 무조건 위원회가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활용해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자 선정할 때는 소위원회 활용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연구자와 우리 국가계약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인데요. 지금 위원회 또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치, 어디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무슨 업무 한다. 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회의사항, 그 밖의 사항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사항은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결과평가 뭐 이런 사항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위원회 구성. 자, 이거는 그냥 위원회예요. 그래서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 고려해서 구분한다. 우리가 구성한다. 자, 그리고 위원회 운영. 여러분들 민법에서 법인할 때, 우리 의결할 때요. 그 과출 출가라고 공부했었어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제가 많고, 그 다음에 진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위원회 개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춰서 소위원회를 구성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심의 보시면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여기는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책연구 진행. 이것도 그냥 순서만 보세요. 여기 목차.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서약서 접수하고. 정책연구가 나올 때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들은 중복과제 선정. 여기와 그 다음에 연구자예요. 이거는 절차이기 때문에 요 절차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법률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참고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요렇게까지 알 필요 없으니까 이거 패스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토픽 43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상회의가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2번 나왔으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 영상회의가 2번 출제되고 그 다음에 그 법률 중간에 2개 정도가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주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또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등장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상회의는 일단 정의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회의 정의. 그리고 개최의 종류. 요것만 좀 보세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보셔도 다시 또 나올까 싶거든요. 9회 때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영상회의는 그 정도. 그리고 뭐 패스하셔도 무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업무의 인계 인수.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업무 편람에 나와요. 행정업무 편람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편람의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의 인계 인수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뒤쪽에 나오는 게 업무 편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편람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법률에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2번 나올까 싶긴 한데, 인계인수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업무 인계인수 정의. 자, 이번에 보시면 행정 업무의 책임 소재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보직을 순환하죠. 인사발령들이 잦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후임자에게 전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정의 어느 정도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인계인수 절차 보시면 사전에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인계인수할 건지 공식 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현행화를 해둬야겠죠. 지금 현재 최신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건데 입회자, 그러니까 상급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대리예요. 대리인데 후임이 누가 와요. 근데 부장님, 내 팀의 뭐 팀장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인계인수 작성할 때 당연히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입회자가 봤을 때 좀 부족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인계인수서에 어떤 내용들이 작성돼야 되냐, 뭐 담당 업무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주요 미결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후임자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직무 대리한 사람에게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후임자가 결정이 되면 그 대리자는 후임자에게 그때 인계인수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자료들, 이런 것들을 최신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면으로 인계인수 진행하는 건 7일 이내 완료가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인계인수 사후관리 보시면 우리가 인계인수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입회자가 요청하면 관련 업무 처리를 지원해줘야 돼요. 최소 1개월까지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편람도, 행정 업무 편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편람의 정의, 개념,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행정 편람이 있거든요. 행정 편람, 3번에 업무 편람의 종류. 행정 편람이 무엇인지, 행정 편람은 업무 처리의 기준 절차, 장비 운용 방법, 그리고 그 밖에 일상적인 근무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 명의로 발간하는 것,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편람이 있어요. 직무편람은 그 본인이 맡아서 수행하는 그 업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직무편람은 업무 계획, 현황, 그 다음에 참고자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활용하는 업무 현황 처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쨌든 나왔던 내용이고 법률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행정업무 편람에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편람의 정의와 그 다음에 종류, 정의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넘기고 이 편람을 활용했을 때는 목표와 방침의 기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지침을 줄 수 있죠.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 교육훈련 하죠. 회사 들어갔을 때 OJT 같은 거 하는데 여기서 실효성 있는 교재가 된다. 요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고 정책실명제가 나오는데 얘가 2번 나왔어요. 정책실명제 개념 한번 나왔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이제 뭐 쓰라고 나왔었는데 3번. 네, 3번 나왔던 것 같아요. 3번. 네, 이렇게 따지면. 정의까지 따지면. 그래서 얘도 계속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뭐, 그 이후에 개정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게도 냈던 주제들을 이제 출제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정책실명제는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실명제는 여러분들 마트 가면 그 생산자 요즘 실명제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제품을 내가 책임지고 내 이름 까겠다 이런 거잖아요. 얘 똑같아요. 우리 정책 같은 거, 정책 과제 선정하고 그 정책 과정에서 우리가 나오는 의견들,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책을 이제 실명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그리고 토의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참석자, 발언 내용, 표결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걸 책임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지정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임무,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평가 및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을 공개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자치법규,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이런 것들 당연히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했는데 국민이 신청한 사업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신청한 사업 이런 것들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실명제 실적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책실명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가 법률 마지막이고요. 원래는 여기까지였고, 제가 그 추가 자료 해가지고 개선을 넣어놨거든요. 사무의 개선. 이게 작년 문제인데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원 시험 볼 때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민원처리법과 그 다음에 이 행정 업무,
관련 법 요렇게 두 가지만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무 개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무가. 근데 이 사무 개선이 저희 어느 내용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시험 보고 나서 이게 나왔는데 갑자기 갑툭튀로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이 사무자동화 시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무관리론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고요. 사무자동화에서 나왔던 사무의 개선이 우리 시험에 등장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이 다시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범위를 아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추가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것만 마무리할게요. 정리하고 저희 40 주제 40 제가 주제 40이 아니라 제가 거기 개선에다가 사무의 개선 거기 쪽에 원래 나왔던 내용은 사무 개선의 정의 나왔고요. 그리고 사무 개선의 기술 요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사무 조사의 방법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조사 방법 정도만 좀 추가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사무 조사를 할 때 뭐 면접법이 있고 질문지법이 있고 관찰법이 있고 자료법이 있구나. 요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한번 다 훑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혁신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판단해서 일단 공부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중요한 걸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남은 기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밖에 아니고요. 정말 시간 많은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고 까먹지 않게 계속 회독수를 늘리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고 행정사 만약에 합격하시면 연락 주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